자,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거 좀 어렵긴 하죠, 그죠? 어렵긴 한데 그 이번에 배울 때 배워봅시다 한번. 배워보고 그래도 대학 4년 사이에 한번 이런 거 더 배워봐야죠 한번. 양자역학. 그래서 여러분 그 졸업할 때 전기전자공학부지만 양자역학 배웠나? 그러면 배웠다고 얘기 좀 해줄래요, 여러분? 그 면접 가서 양자역학 배웠냐? 그럼 배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리과만큼 배웠냐? 했을 때 핵심적인 건 다 배웠다고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 입자, 뭐 파동 그랬을 때 입자가 파동의 성질을 가질 수 있고 또 파동이 입자처럼 행동할 수 있다라는 건데 입자는 명확하게 위치하고 속도가 눈에 보이죠, 그죠? 어디에 있고 어떻게 간다가 되는데 파동은 이렇게 전달되면 웨이브가 전 공간에 다 퍼져 있고 그 위치가 정확히 정의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전자가 이런 파동으로 설명이 된다는 얘기는 얘도 위치가 정확히 결정이 안 되고 이렇게 퍼져 있는 웨이브 형태로 나타나는데 아주 좁은 곳에 갇혀 있을 때 특별히 불연속적인 그런 에너지 값을 가진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클래시컬하게는 일어나지 않는 갇혀 있는데도 전자가 이렇게 튀어나와서 새어나오는 그런 터널링 현상 같은 것들이 생깁니다. 생기고 어디에 힘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는 근데 어느 포텐셜 우물 안에 갇혀 있다라는 것과 사실은 같다고 그랬었죠, 그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얘기할 때 이런 용수철에 묶여 있는 질량 m의 물체는 얘가 좀 벌어지면 델타 x만큼 벌어지면 여기 당기는 힘이 마이너스 k의 델타 x다 이런 식으로 힘이 작용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힘이 작용한다는 얘기를 얘를 이제 적분을 해서 이렇게 마이너스 f의 dx 이렇게 적분을 해서 이게 에너지로 해서 에너지 포텐셜 웰 속에 2분의 kx 제곱에 해당되는 포텐셜 웰 속에 이런 m의 질량을 가진 게 여기서 이 경사진 곳에서 굴러 떨어지고 다시 올라가고 굴러 떨어지고 다시 올라가고 이런 운동을 바꿔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그런 직관은 뭐냐면요. 어떤 상황이 있으면 걔를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얘에 해당하는 다른 문제로 싹 바꿔가지고 다른 문제에서 쉽게 풀어서 원래 문제의 답을 찾는 게 직관적인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학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게 있어요. 그러면 그 게으른 사람은 오히려 좋을 수가 있거든요. 이거 이렇게 풀기 싫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쭉 계산했을 때 2시간 걸리는데 이것에 해당되는 거를 간단한 그림으로 바꿔가지고 그 그림에서 해를 가지고 와서 원래 복잡한 문제를 푸는 이게 제일 좋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은 그런 해답이 어디에 있는가를 여러 사례를 통해서 알아두는 게 필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지난 시간에 이제 이런 포텐셜 웰스에 갇혀 있는 것의 예로서 처음에는 인피니트 포텐셜 웰 그래서 굉장히 이 벽이 높은 플러스 무한대 속에 들어있는 전자가 요 안에 띄엄띄엄 된 값의 웨이브 펑션을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네 번째 이렇게 되는데 에너지가 좀 높아지면서 기타 현을 생각하면 되거든요, 여러분. 기타 길이 선이 있으면 거기에 첫 번째 진동, 두 번째 진동, 세 번째 진동, 네 번째 진동 하는 게 소리가 높아지거든요. 주파수가 높아집니다. 주파수가 높은 게 에너지가 크다라는 거고 이렇게 보면 이런 사인 웨이브 그 다음에 이런 사인 웨이브인데 노드라는 게 이 중심을 딱 지정했을 때 여기 한 개가 되고요. 얘는 노드가 두 개이고요. 이건 노드가 세 개입니다. 그래서 노드 개수에 따라서 이제 하나, 둘, 셋, 네 개 돼서 이 공진, 이 스탠딩 웨이브가 만들어졌을 때 이 전자가 하나의 스탠딩 웨이브, 두 번째 스탠딩 웨이브 할 때 이 노드 개수가 하나씩 증가하는 형태로 해가 결정이 됩니다. 직관적으로요. 근데 이 노드의 의미는 뭐냐 하면 웨이브 펑션의 앰플리튜드의 제곱이
우리가 그 입자를 발견할 확률이라 그랬었거든요. 그 파동함수란 거는 그 입자를 발견할 확률 밀도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노드가 있다는 얘기는 여기에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없다는 거죠. 없고 두 번째 두 개 있다는 얘기 여기 이 위치에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없다는 거고 세 군데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없는 거 그 위에 네 군데 다섯 군데를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요 노드의 개수에 따라서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 이 그림이 이 속에 갇혀 있는 전자가 어디서 발견될 확률이 높은가라는 그림을 그린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1차원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x까지잖아요. 그죠? 요거를 단순하게 수소 원자에서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이렇게 돌고 갇혀 있는데 요 쿨럼 포텐셜에 의해서 갇혀 있는데 얘가 3차원적으로 구면 좌표계로 계산했는 게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오비탈입니다. 오비탈이고 제가 그거를 여러분한테 계산하려고 하면 한 3시간 걸린다 그랬죠. 그죠? 그 수식을 S오비탈, P오비탈, D오비탈 요거를 쭉 계산하는 게 한 3시간 걸리는데 그래도 할 수 있거든요. 그걸 이제 조금은 지금 우리 그 3장에서 뒷부분이 좀 나오니까 제가 어떻게 그 과정을 그냥 눈으로 한번 보는 거는 나쁘지 않거든요. 그게 어떻게 S오비탈, P오비탈, D오비탈이 계산이 되는가라는 거를 이제 이런 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이런 포텐셜 웰에서 갇혀 있는 거를 이제 우리가 슈레딩거 이퀘이션 그래서 마이너스 2n분의 하바 제곱의 라플라시안 푸사이 플러스 v 푸사이는 이 푸사이다. 그래서 총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 합이다라는 그 클래시컬한 우리 에너지 보존 법칙이 있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 더하기 위치 에너지 더하기는 총 에너지다. 여기서부터 이 미분 방정식을 풀어서 계산을 하는 거다라는 거였고요. 지난 시간에 제가 이런 포텐셜 웰 이렇게 했었는데 얘가 무한대의 포텐셜 웰이 아니면 보니까 이게 무한대라면 한 개, 두 개, 세 개 노드가 계속 늘어나는 만큼 다 들어갈 텐데 얘가 유한하면 깊이가 유한하면요 얘가 다 안 들어갑니다. 한 개짜리만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요 두 번째까지 들어갈 수 있고 세 번째 들어갈 수 있는데 한 개만 들어갈 수도 있고요. 두 개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제 이 깊이가 얕으면 얘가 요 위에 있는 건 다 들어가지 않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에너지의 스테이트가 뭐냐? 몇 개냐? 혹은 이 에너지 스테이트에 따른 확률 밀도 함수가 어떻게 되느냐? 계산하는 게 지난 시간에 제가 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핵심 코드는 이 V0의 크기에 따라서 깊이에 따라서 이 웨이브 펑션이 몇 개가 이 값을 만족하는가라는 거를 계산한 거를 이제 배웠었습니다. 자, 배웠었는데 요거를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런 포텐셜 웰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했었냐면 세 구간으로 나누어 가지고 이게 이제 포텐셜의 구간 그대로입니다. 1영역은 V0고 2영역은 0이고 3영역은 V0라서 이걸 이제 x가 0보다 적은 경우, x가 0에서 a인 경우, x가 a보다 큰 경우라고 생각해서 이걸 이제 psi 1, psi 2, psi 3다 라고 했었죠. 그죠? 그래서 요 경계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했었냐면 이 값과 이 값이 같아야 된다. 이 경계면에서 이 값과 이 값이 같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 경계면에서 이 값의 미분과 이 값의 미분이 같아야 된다. 이 경계면에서 이 값하고 이 값의 미분이 같아야 된다. 결국 경계값하고 그 미분값이 같아야 되니까 조건이 4개가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 무한 들어갔을 때 0으로 가야 되고 0으로 가야 되고 또 플러스 무한 들어갔을 때 0으로 가까이 가야 된다는 이 경계 조건에서 총 6개의 조건이 나왔거든요. 6개 조건이 나와서 이 포텐셜을 가지고 우리가 그 푸사이 1과 푸사이 2하고 푸사이 3의 웨이브 펑션의 형태를 우리가 알 수 있었거든요. 이걸 제가 노트에다가 이제 쭉 이걸 계산했는 게 이겁니다. 이제 유한한 포텐셜이다 그랬을 때 살짝만 얘기하면요. 이 푸사이 1일 때 엑스포넨셜 알파 x다. 푸사이 3일 때도 알파 x다. 왜냐하면 실수인 경우는 V0가 에너지보다 크기 때문에 이게 실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2영역 0에서 a까지는 여기에 사인 코사인이니까 허수 파트가 생겨서 엑스포넨셜 kx다 라고 했었는데요. 요거에 이제 요게 jkx 알파 x는 바로 여기에서 나왔죠. 그죠? 여기 슈레딩거 이퀘이션에서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 합은 총 에너지다 그랬을 때 V0가 있는 경우는
하고 없는 경우를 두 개 비교해서 이렇게 2차 두 번 미분해서 자기 자신이 나오는 그 함수는 엑스포넨셜이잖아요. 그래서 그 함수를 가지고 이 형태를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정의한 다음에 앞에서 이 바운더리 컨디션이 같다라고 생각하고 쭉 이제 이게 계산해서 각각 이 결국은 이 변수를 정의하는 값이었거든요. 변수를 정의할 때 B1, B2, A1, A2, C1, C2 총 6개인데 바운더리 컨디션 6개가 나오니까 이게 풀 수 있다라는 그 희망을 가지고 쭉 길게 이제 행렬식으로 한 거죠. 이렇게 행렬식으로 해서 A1과 B2 계산해서 요 행렬식으로 계산하고 이제 이 계산 과정을 제가 지난 시간에 쭉 보여줬거든요. 쭉 보여주고 나서 여기에서 이제 쭉 나오는 게 결과적으로 보면 두 가지 조건이 나오는데 이 6가지 경계 조건을 다 썼을 때 A1, B1 요것에 의해서 만족하는 함수가 나왔는데 그 함수가 두 가지가 나왔거든요. 혹은 그래서 탄젠트 2분의 K는 K분의 알파다. 탄젠트 2분의 K는 마이너스 알파분의 K다라고 했는데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지라고 생각했을 텐데 여기에서 이제 K 탄젠트 2분의 K 알파다라 했을 때 핵심은 뭐냐면요. K는 앞에서 뭐로 정의됐으냐면 에너지입니다. 이 시스템의 에너지에 의해서 EM분의 하바적 K제곱은 에너지다. 그래 되니까 결국 K는 에너지를 나타냅니다. 에너지를 나타내고 여기 알파로 제가 지난 수업에서 카파라 그랬는데 이제 필기에는 알파로 했는데 알파가 이제 이 에너지가 주어져 있으니까 요 V0가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 포텐셜 웰 깊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알파는 깊이에 대한 정보고 정보를 포함하고 있고 K는 에너지에 대한 정보니까 요 깊이에 따라서 에너지가 몇 개가 나올까라는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관계에서 뭘 했냐면 요 첫 번째 관계 하나만 제가 보여줬었는데 K 탄젠트 2분의 알파는 알파 A다 그랬을 때 요거를 좀 정리를 해보니까 알파를 정리해보니까 하바 제곱에 EMA 제곱에 V0 마이너스 2다 표현이 되는데 그래서 요걸 보니까 좌변은 KA 탄젠트 2분의 KA고요. 우변은 요걸 정리해보니까 하바 제곱 EMA 제곱 V0의 마이너스 KA 제곱이니까 얘를 KA가 이제 어떤 뉴메리컬하게 계산하고 싶다 그러면 얘가 같다는 건 두 그래프를 그려서 얘 교점을 구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변은 요 하바 제곱 EM A 제곱 V0를 반경의 제곱으로 하는 이 반원이고요. 그래서 이 반원을 표현해 주고 있고 좌변은 KA 탄젠트 2분의 K가 그림입니다. 그래서 탄젠트 2분의 K 이런 그림을 그렸을 때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 탄젠트 2분의 K 곱하기 KA하고 요 반원의 교점이 바로 이제 이거를 만족하는 에너지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점의 개수가 곧 그 에너지 개수 V0의 깊이에 따라서 교점의 개수 이 경우는 교점의 개수가 2개 나오죠, 그죠? 1개, 2개 나오고 그 다음에 요 이제 다른 경우에 대해서 K 코탄젠트 2분의 K는 이제 점선으로 표현된 그래프인데 얘도 이제 보면 이렇게 반원을 그렸을 때 첫 번째는 탄젠트 K 2분의 K, 그다음 두 번째는 코탄젠트 2분의 K로 교점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요 V0에 대해서 1개, 2개, 3개의 그 에너지 상태가 KA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결국 문제가 뭐냐면요. 이런 포텐셜 웰 문제가 있을 때 요거를 관심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에너지를 정확히 정의하는 겁니다. 에너지가 퀀타이즈 되어 있다. 같이 퀀타이즈 되어 있고 요거를 이제 요식을 알면 풀 때는 어떻게 푸느냐. 됐으면 이게 여러분 그 매틀랩이나 파이썬 같은 걸로 코드를 짤 수 있겠죠, 그죠? 얘를 만족하는 수식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 예로 이제 파이썬으로 만든 예를 하나 이제 보여주면 그림이 있을 때 그림을 쭉 그려서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죠?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걸 보면 첫 번째가 여기 탄젠트 했다고 두 번째가 코탄젠트 이거 돼 있는데 요거 반원을 그렸을 때 이런 교점이 대략 어느 위치에 있는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수식이 되게 많아서 좀 헷갈렸을 텐데 과정이 K 뭐 얘기하고 카파 얘기하고 알파 이런 전파 상수를 얘기했었는데 그 값이 정해지는 교점을 정해서 그 안에 있는 에너지 상태를 구한다 라는 거를 이해를 하면 되거든요. 이거 왜 계산하는지를 좀 까먹을 때 제일 힘들거든요. 한 2시간 계산했는데 중간에 이거 왜 계산하지? 좀 까먹거든요. K가 뭐지? 알파가 뭐지? 되는데 항상 생각해야 될 거는 처음과 끝의 결과와 중간에서 얘가 왜 이렇게 이끌어가는지를 기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엔
당연히 어렵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날 텐데 요 부분을 좀 이해를 해보자는 거거든요. 자, 이런 상태에서 이걸 이해하는 상태에서 터널링 부분은 제가 이제 그림을 여기 노트 필기했는 거를 이제 써놓은 걸 그대로 이제 보겠습니다. 한번 이걸 다 또 계산하면 또 한 45분이 지나가거든요. 그러면 땡 하고 시간이 끝나는데 간신히 끝나거든요. 요거는 이제 써놓은 걸 한번 보도록 합시다. 지난 그 포텐셜 웨를 이제 본 기억을 가지고 이걸 보면 이런 현상이 터널링 피나미나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 이 징조를 지난 시간에 제가 살짝 얘기를 했었거든요. 뭐 얘기를 했었냐면 여기 이제 웨이브가 무한대의 포텐셜 웨일 때는 여기가 정확히 또 끝에 0이 되는 그런 묶인 기타현처럼 이렇게 사인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딱 묶여서 여기는 움직이지 않는 그런 양 끝단 움직이지 않는데 유한할 때는 약간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리크 형태로 들어가거든요. 누설 전류처럼 이렇게 싹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지만 요거를 만약에 두께를 포텐셜 웨를 하나를 이렇게 얇게 해버리면 이렇게 갇혀 있다가 하나가 옆으로 쭉 새 나와서 여기 웨이브가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퀀텀 리크거든요. 이게 터널링이라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포텐셜 웨를 이렇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걸 만약에 이렇게 굉장히 많이 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자, 이렇게 돼 있다 생각해 보면 자, 보면 여기에 전자 하나만 하나짜리 계산할 수 있어. 이렇게 했는데 하나짜리 계산을 또 했더니 여기 이제 약간 퀀텀 리크가 있어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또 넘어갈 수 있습니다. 또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에 제가 이 바운더리 컨디션이 이 보면 많잖아요, 그죠? 이게 10에 23성계 있는 게 일반적인 솔리드입니다. 고체에서 원자가 10에 23성계가 FCC, BCC처럼 다 배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자를 딱 넣으면 어느 하나 원자에 들어가겠죠, 그죠? 그런 게 포텐셜 웰이 무한히 많은 거가 이제 한 개짜리 계산한 상태에서 무한히 많으면 생각할 수 있는 게 푸사이 1, 푸사이 2, 푸사이 3 쭉 가서 푸사이 10에 23성 이렇게 결정해서 각각 이 바운더리 컨디션이 여기 값과 미분했는 값과 그 다음에 그 원래 값이 연속이다. 요 조건을 쫙 해보면 각각에 대해서 이제 이쪽은 사인 코사인 이쪽은 엑스포넨셜 카파 x고 이걸 쫙 해보면 전체적으로 이게 대칭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계산했을 때 이 에너지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게 그 에너지에 따라서 이제 띄엄띄엄 에너지를 가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소 원자일 때는 수소 프로톤 주위에 전자가 돌고 있을 때 이거를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어타믹 오비탈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10의 23성의 고체 이제 애톰이 배치된 상태에서 전자에 갇혀가지고 이렇게 옆에 리크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웨이브를 구하는 거는 에너지 밴드라 그럽니다. 그래서 에너지 밴드는 이런 솔리드 속에 각 원자 포텐셜 포텐셜에 갇혀 있는 전자가 무한히 많은 건너편에 있는 걸 보면서 걔가 가진 에너지 상태를 이제 구하는 거라서 에너지 밴드를 구하는 것과 전자 오비탈을 구하는 게 사실은 다 슈레딩거 이퀘이션에 풀어서 나오는 거란 거거든요. 요즘 컴퓨터가 많이 발달돼 있으니까 이 포텐셜 웨어 모양을 조금 찌그러뜨려 놓으면 그 찌그러뜨린 모양에 따라서 다 계산할 수 있겠죠, 그죠? 그죠? 근데 이게 다 스퀘어 웨어이거든요. 스퀘어니까 이 스퀘어인데 이렇게 하다가 쭉 찌글찌글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요즘 컴퓨터가 발달돼 있으니까 이런 계산을 다 계산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 에너지가 어떻게 될 거다라는 것들이 다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관점에서 이 아는 상태에서 이런 터널링 피나미나 돼 있는데 이걸 한 15분 정도로 집중해서 살짝 보도록 합시다. 한번 15분 정도 보면 여기 써 있는 걸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좀 용이하거든요. 다 쓰는 게 아니라서. 그렇지만 여러분 어때 과정을 보자는 겁니다. 자, 이렇게 포텐셜 웰이 아니라 배리어거든요. 배리어인데 0에서 A까지 배리어인데 반대죠, 그죠?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걸 포텐셜 웰은 안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 튀어나온 거 포텐셜 배리어입니다. 배리어고 웨이브를 주면 왼쪽에 자유, 왼쪽에 자유 주면 왼쪽에서 웨이브가 쭉 가서 입사된 웨이브와 그다음에 반사된 웨이브가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오는 거 이렇게 되는 게 왼쪽이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은 여기 리크가 발생해서 이렇게 투과되어서 나가는 거가 한쪽 방향으로 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 사이는 V0보다 에너지가 낮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투과되어서 클래시컬하게는 통과하지 못하는데 양자역학적으로는 이렇게 통과하더라 해서 이제 전류가 흐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반도체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에너지 배를 갖다 놔도 전류가 흐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절연체를 아주 얇게 해놓으면 금속과 금속 사이 얇은 절연체를 해도 이 사이에 전류가 흐를 수 있다는 겁니다. 클래시컬하게 흐르지 않는데 요거를 절연체를 넣어놔도 전류가 흐르더라 라는 게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고, 또 재미있는 현상이 또 다른 얘기지만 초전도체고 인슐레이트다. 그러면 요 안에 또 재미있는 현상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이 경계면이 영하 A구나. 그리고 이제 영하 A 사이에 이 경계면에 대해서 다 웨이브를 이런 식으로 1, 2, 3으로 정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포텐셜 웰과는 다른 점이 뭐냐면 1번 영역이 이런 웨이브입니다. 엑스포 JKX. 그 다음에 요게 이제 플러스, 여러분 그 엑스포넨셜의 J의 KX 마이너스 오메가 T는 어디로 진행하는 파라 그랬습니까? 엑스포넨셜의 J의 KX 마이너스 오메가 T는 어디로 진행하는 거라 그랬습니까? 플러스 X입니까? 마이너스 X입니까? 플러스 X 방향이죠. 그죠? 이건 제가 이야기를 K로 묶어내면 X 마이너스 K분의 오메가 T니까 T가 증가하면 얘가 양의 방향으로 시프트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플러스 양의 방향으로 진행하는 파다라는 거고, 여기 이제 A1이 이제 결국 입사하는 파입니다. 입사하는 파고 A2의 X분의 마이너스 JKX는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진행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얘는 반사파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자를 다루고 있는데 전자가 지금 듀얼리티 때문에 우리가 웨이브로 바꿔서 해석하고 있죠. 그죠? 그다음에 여기 이제 1번 영역에서고 2번 영역에서는 보면 여기에 감소되기 때문에 이제 이 허수 파트가 아니라 실수 파트로 이렇게 줄어드는 것과 늘어나는 두 파트의 우리 이 중첩이다. 슈퍼 포지션이라 그러죠. 그죠? 슈퍼 포지션이라 그럽니다. 두 가지를 중첩한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그 푸리어 트랜스폼 배웠나요? 푸리어 트랜스폼? 제가 안 시킬 테니까 배웠나요? 푸리어 트랜스폼 들어봤다. 사람 들어볼래 한번? 다 들어봤네. 푸리어 트랜스폼이 여러분 혹시 묻고는 싶지만 제가 손을 들었으니까 뼈 앞으로 배우면 되죠. 자, 이게 푸사 3면 요게 이제 요거 똑같이 JKX 마이너스 JKX인데 여기에서 경계 조건이 하나 생깁니다. 뭐냐면 입사하는 쪽은 입사파와 반사파 두 개 다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는 이렇게 감소하는 것과 조금 증가하는 게 중첩이 되는데 투과되고 나면 터널링이 되어서 퀀텀 리크가 생겨서 나가고 나면 여기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반사파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 투과되고 나면 A보다 큰 영역은 쭉 가기만 하고 끝까지 가기만 하고 되도록이 없죠. 그죠? 그 얘기는 중요한 파트가 뭐냐면 진행하는 파는 존재하는데 반사파는 없습니다. 하나라도 줄여야겠죠. 하나라도 모르는 걸 줄여야 되기 때문에 반사는 없다. 그래서 저기 X가 A보다 큰 영역 이 영역에서는 이 반사들이 없어서 얘가 싹 날아갑니다. 그래서 미지수가 5개인 요 식이 딱 되거든요. 5개 식이 되는데 여러분 알고 있는 그 바운더리 컨디션이 있잖아요. 그죠? 뭐냐면 여기에서 웨이브가 같아야 된다. 여기서 웨이브 미분값이 같아야 된다. 여기에서 웨이브 값이 양쪽이 같아야 된다. 미분값 경계 조건 4개가 돼버렸죠. 그죠? 4개인데 지금 우리가 결정해야 될 미지수는 5개죠. 그죠? 그죠? 5개 A1, A2, B1, B2 돼 있는데 5개인데 요 조건은 4개만 일단 주어져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마이너스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 0이 된다는 조건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반사되는 파가 없다 하는 것만 남아 있으니까 요 5개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K를 잊지 말아야 되는 K는 에너지다. 여기에서 알파란 거는 포텐셜 웰 높이하고 포텐셜 배리어 하이트와 에너지 사이 차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야 될 게 이게 배리어의 하이트에 따라서 과연 에너지가 어떻게 될 것이냐 라는 거하고 관심이 이거죠. 배리어가 있는데 얼마만큼 전달이 될 것이냐가 관심이죠. 제가 얘기할 때 저 웨이브가 있는데 반사된다 그랬는데 관심이 뭐냐면 얼마만큼 반사가 될까. 그 다음에 넣었는데 얼마만큼 투과할까.
요게 관심을 가지는 거죠. 그죠, 지금? 그러니까 그나마 관심을 가지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미지수는 5개지만 만약 문제를 그냥 5개 조건이 5개 있어 풀 수 있습니다 하면 못 푸는데 미지수는 5개지만 문제를 바꿔가지고 입사한 것에 대해서 반사한 것의 비가 어떻게 됩니까? 그 얘기는 A1에 대해서 A1분의 C1에 A1에 대해서 반사하는 게 A1분의 A2가 어떻게 됩니까? 묻거나 A1에 대해서 투과한 C1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 물으면 A1분의 B1, A2, A1분의 C1 그럼 비율이 되면 굳이 조건이 5개 안 되더라도 같은 4개면 투과 개수, 반사 개수는 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조건 개수가 5개가 필요하지만 얘를 문제를 바꿔서 입사 개수, 투과 개수를 이제 구하면 이제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똑같이 이 비율을 그대로 함수값이 0에서 일정하고 미분값이 일정하다라는 거하고 x는 a에서 요 그 함수값하고 그다음 미분값이 일정하다 연속된다라는 해서 지금 이 a1, a2를 그대로 써줬거든요. 이렇게 써줬는데 여기는 좀 지난번보다 그 행정식이 많죠, 그죠? 예를 들면 요거는 말로만 제가 입으로만 하면요. 여기 보면 A1과 요거를 0을 딱 대입을 하면 A1 더하기 A2입니다. 여기에다가 B1에다 0을 대입하면 B1 플러스 B2입니다. 그렇죠, 그죠? 여기다 0을 대입하면 A1 플러스 A2, 여기 밑에 0을 대입하면 B1 플러스 B2가 됩니다. 그 다음에 미분한 거 하면 JK가 앞으로 나오고 미분할 때 마이너스 JK니까 A1 마이너스 A2 이게 미분한 것의 연속이다 라는 거고 요 두 번째 미분하게 되면 알파가 밖으로 나오고 B1 마이너스 B2 이렇게 나옵니다. 요 푸는 방식에 대해서만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요 A에서 2번 함수하고 3번 함수가 A에서 연속이 돼야 되니까 B1 엑스포넨셜 알파 A 하고 B2 마이너스 엑스포넨셜 알파 A 하고 그 다음에 요 세 번째 C1의 엑스포넨셜 JKA 이렇게 넣어주고 얘를 미분한 것에 A를 넣어준 거 미분하면 알파가 밖으로 빠져나오고 마이너스 되니까 알파에 B1 2의 알파 마이너스 B2의 2의 마이너스 알파에다가 여기 이제 알파를 미분한 거 JK가 밖으로 빠져나오고 C1의 2의 JKA다 라고 식을 쓸 수가 있었습니다. 적어도 이 풀지는 못해도 식을 설정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식을 설정하는 정도까지만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건 어차피 이 바운드 컨디션에 따라서 설정하는 거니까. 자, 그다음 뒤에를 보면 이걸 보니까 제가 이제 얘기할 때 반사되는 걸 알고 싶다. A1분의 A2다. 그 다음에 2가 되는 걸 알고 싶다. 그래서 A1분의 C1이다. 하니까 눈에 그 가시처럼 걸리는 게 뭡니까? 내가 알고 싶은 게 A1분의 A2고 A1분의 C1인데 눈에 가시같이 쟤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미지수는 뭡니까, 여러분? B1과 B2가 없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죠, 그죠? 그러면 B1, B2는 아예 식에 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럼 A1과 A2, 그다음에 C1으로 하면 되니까 그 다음 이 모든 수학적 행위는 B1과 B2를 없애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얘를 이제 행렬식으로 표현하면 A1, A2에 대해서 이렇게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되고 얘가 JK를 넘겨서 JK분의 알파하고 B1, B2를 이렇게 B1, B2에 1, 1 이렇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식도 해보면 2의 알파 A하고 2의 마이너스 알파 A하고 B1, B2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C1에 이렇게 정의됐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가시 같은 게 B1, B2만 없애면 좋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별표에서 보면 이렇게 두 번째 경계 조건 나온 요식을 가지고 B1, B2를 놔주고 얘를 역함수를 곱을 하면 얘가 B1, B2가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를 여기에 B1, B2가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이 값을 그대로 대입을 합니다. 그럼 B1, B2를 사라지게 만들고 A1, A2, C1에 대한 식으로만 표현합니다. 행렬식이 복잡긴 하지만 그 과정이 눈에 보이죠, 그죠? A1, A2를 남겨두고 얘의 역행렬을 여기 곱을하고 원래 곱을하고 그다음 요 값을 여기 딱 넣어주면 식이 이렇게 복잡거든요. 이렇게 복잡한데 제가 이렇게 두 개씩 계산한 겁니다. 계산 이렇게 두 개씩 요 계산해서 요게 나왔고 요 계산해서
요게 나왔습니다. 요게 나왔는데 복잡죠, 그죠? 예, 도저히 시험 칠 때 도저히 유도할 수 없는 양이 됐죠, 그죠? 자, 그래서 눈으로만 보자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래 됐는데, 그래서 요거를 식으로 갖다 써서 다 해보니까, 이게 A1과 C1, A2와 C1이니까 우리가 이제 목적이 달성된 거죠. A1분의 C1을 하게 되면 투가계수, A1분의 A2를 하게 되면 반사계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요 A1은 요 식을 그대로 다 써준 거거든요. 쫙 써줘서 이렇게 쫙 이렇게 써줬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하나로 틀리면 헤매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이제 넘겨서 쫙 이렇게 써줬습니다. 쫙 풀었습니다. 이렇게 풀었더니 이제 계속 풀어 나갑니다. 좀 풀어 정리하고 하다 보면서 뭐냐면, 요거는 하이퍼볼릭 코사인이네. 얘는 하이퍼볼릭 사인이네. 간단하게 하다 보니까 하이퍼볼릭 코사인이 나타나고 하이퍼볼릭 사인이 나타나고 했더니 C1분의 A1의 제곱이 이런 식으로 딱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 나타나는데 그 다음에 이 하이퍼볼릭 코사인은 여러분이 그 공업수학 시간에 하이퍼볼릭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더하면 1인 것처럼 하이퍼볼릭 코사인의 제곱은 1 플러스 하이퍼볼릭 사인 제곱이다라는 걸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를 식을 바꿔가지고 해보면 결과적으로 이제 요 계산이 나오거든요. 요 계산이 나와서 이렇게 계산이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K하고 알파는 에너지하고 V0 주어지는 관계식이다 라는 걸 알고 얘를 이제 표현된 다음에 이걸 대입을 하는 겁니다. 이게 원래 뭐였지 하고 보니까 이거였구나 해서 이걸 다시 대입하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되는구나. 요게 뭐 되는구나. 그럼 이제 요거를 여기 딱 대입을 하면 이제 C1분의 A1의 제곱은 이렇게 딱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A1분의 C1의 제곱은 바로 투가계수입니다. A1분의 C1의 제곱, 앰플리튜드의 제곱이니까 여기에 A1과 C1의 제곱은 이제 투가계수가 되니까 이제 여기에서 투가계수가 바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기 이 투가계수의 역수니까 이 투가계수는 여기에서 얘를 역수로 취한 거, 그러니까 1 플러스의 D의 하이퍼볼릭 사인의 스퀘어의 알파 A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투가계수가 얼마 되니까 결국에 뭘 알게 되냐면 요거를 하이퍼볼릭 사인이 이제 사실은 2분의 엑스포넨셜로 플러스 엑스포넨셜 두 개 돼 있으니까 얘가 충분히 알파 A가 1보다 크다면 그냥 엑스포넨셜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근사적으로 보면 충분히 크면 1을 날려버려도 투가계수가 D분의 1의 하이퍼볼릭 사인 제곱의 알파 A인데 하이퍼볼릭 사인 2분의 이게 2분의 2의 알파 A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알파 A의 제곱이니까 2의 제곱은 4가 돼서 4로 올라가고요. 그 다음 D는 밑으로 내려오고요. 1 날아가고 하이퍼볼릭 사인 제곱은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 알파 A인데 제곱이니까 2알파 제곱이 됩니다. 그럼 이게 투가계수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 배리어가 굉장히 넓고 그다음에 굉장히 높은 배리어면 이 알파 A라는 게 배리어를 얘기하는 거라 그랬죠. 그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투가계수가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여기 이제 요걸 합쳐서 T0라 되어 있는데 이 포텐셜 배리어 하이트를 굉장히 높여주면 투가계수가 낮아지겠구나라는 건 뭐 당연히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에너지를 낮게 해주면 에너지를 키워주면 투가계수가 증가하겠구나. 뭐 이런 그거는 이제 요 연결돼 있으니까. 근데 요 알파가 또 이제 그 에너지하고 그다음에 V0로 포텐셜 배리어 하이트 정의되니까 이걸 계산해 봐야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걸 보니까요. A가 이런 뭐죠? A가 여기서 A가 원래 문제로 가면 뭐였냐면 요 문제에서 요 포텐셜 배리어의 두께입니다. 그러니까 두께가 얇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얇을수록 이 알파가 어떻게 됩니까? 이 어떻게 됩니까? 이 두께 얇을수록 이 값이 어떻게 됩니까? A가 작아질수록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 2알파 A에서 얘 값이 어떻게 됩니까? A가 작아질수록 T가 커지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 배리어 두께가 얇아지면 좀 더 많이 투과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알파는 여기서 위에 그 뭐에 쓰냐면 알파는 앞에서 하바 제곱에 요거 있죠, 그죠? 하바 제곱에 EME의 V제곱 E인데 포텐셜 베리어 하이트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 사이가 값이 커지면 차이가 커지면 알파가 커지니까 결국 포텐셜 하이트가 높아지는 겁니다. 높아지면 이 알파가 커지게 되면 투과 개수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포텐셜 베리어 높아지거나 이게 A가 두꺼워지면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2알파 A의 지수가 커지기 때문에 투과하는 양이 적구나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번. 이 투과 개수에서 거리가 엑스포넨셜에 비례하잖아요. 그죠? 비례하는데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전류도 이게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 2알파 A가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만약에 금속이 있고 절연체가 얇게 있는 상태에서 이게 있으면 전류가 이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2알파 A가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 전류의 로그를 취해 봅시다. 한번. 로그 전류는 뭐에 비례하냐면 마이너스 2알파 A에 비례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엑스포넨셜에 마이너스 2알파 A가 비례하는데 얘를 내가 측정하는 전류를 로그를 딱 취해버리니까 거리에 비례하는 것처럼 돼버렸죠. 그죠?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한번. 제가 금속입니다. 요 밑이 금속입니다. 멀어지면 요 사이에 전류가 흐르겠습니까? 안 흐르겠습니까? 여러분 손 가지고 다 똑같이 해봐요. 한번. 손으로 표면이 금속이고 이쪽이 금속입니다. 했을 때 멀면 전류가 흐르겠습니까? 안 흐르겠습니까? 네, 안 흐르고. 가까워지면 요 사이 둘 손과 요 바닥 사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까워지면 전류가 커지죠, 그죠? 거기 쓰는데 엑스포넨셜 커지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제가 장님입니다. 장님인 상태에서 여기 전류만 흐를 수 있거든요. 전류만 흐를 수 있는데 전류가 안 흐르니까 뭡니까? 밑에 뭐 없네. 손을 가까이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점점 근처에 뭐가 있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전류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터널링해서 뭐 어떤 배를 넘어서 요 사이에 뭔가 표면이 있구나. 전기가 통하는. 그걸 인지하겠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흐르는 전류를 로그를 딱 취해 봅시다. 난 이제 전류를 내가 로그를 취할 거야. 그래서 로그를 취해서 머릿속에 딱 넣는다 생각하고 보면 그 값이 뭡니까? 바로 거리가 되겠죠. 그럼 제가 같은 속도로, 같은 높이로 눈을 딱 감고 이렇게 쭉 이동을 시켜 봅니다. 이렇게. 이동해 보면서 로그를 취한 전류 값을 계속 모니터링 하면 뭐가 측정이 되는 거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전체가 금속입니다. 이제 손을 가지고 같은 높이로 쭉 가는데 전류가 늘었다, 줄었다 해요. 근데 제가 로그를 취한 전류 가지고 얘를 기록을 해요. 로그 얼마 막 기록을 해요. 그러면 제가 손을 같은 높이로 계속 이렇게 스캔했다면 전류를 이렇게 로그를 취한 전류를 이렇게 기록했다면 그 로그를 취한 전류 값은 뭐를 의미하겠습니까? 높이겠죠. 그죠? 높이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순서입니다. 이제 아이들 양자역학적으로 딱 여기까지 배웠어요, 여러분이. 딱 배웠는데 지금 여기까지도 배우고 나서 이제 하면 끝인데 거리에 비례하는 게 측정된 전류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걸 가져놓고 내가 같은 높이를 쭉 스캔했을 때 전류를 하게 되면 얘가 같은 높이라 생각해보면 가까워지고 멀고 하는 것들이 그대로 그림으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장님이 코끼리 만져서 코끼리 모양을 만지듯이 내가 전기가 통하는 그런 금속의 팁을 가지고 이렇게 쭉 이동하면 높이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거꾸로 피드백을 좀 배웠어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같은 전류를 계속 모니터링 하도록 하게 돼서 하면서 난 모르겠지만 전류가 늘어나요. 전류가 늘어나면 조금 더 띄우고 그다음에 전류가 또 줄어들고 좀 가까이 하고 같은 전류가 되도록 올렸다 내렸다 가게 되면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거의 굴곡이겠죠. 자,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1985년에 이걸 가지고 회로를 만들어서 이 날카로운 층을 만들어서 금속을 그렸습니다. 이게 금속을 그려서 그때 그게 나온 게 노벨상이 됐거든요. 노벨상 되면서 스캐닝 터널링 마이크로스코프를 그래서 얇은 침으로 그전에는 사람들 보지 못했던
실리콘 원자도 보고 그 다음에 여기 탄소 원자도 보고 한 게 최초로 전자현미경이 아닌 장님이 이렇게 손으로 갖다 대서 높이를 보는 것처럼 해서 그 이미지를 만든 거거든요. 여기에 들어간 양자역학은 딱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로 하고 그다음 회로를 딱 만들어서 회로를 여러분 잘하는 거잖아요. 배울 거잖아요, 그죠? 회로를 만들어서 걔를 이미지화 딱 한 겁니다. 그 노벨 물리학상이 됐고 지금 전 세계 이 반도체 그 산업에서 이 소자를 안에 이미지로 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장님이 만져서 이렇게 보는 이런 이미지로 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자기 헤드를 가진 그 하드디스크 있잖아요. 하드디스크도 사실은 마그넷 탐침이 쭉 날아가면서 읽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해보면 그런 이 기술, 양자역까지 기술을 가지고 이 투과계수가 이렇게 나오더라 하고, 여러분 예제 문제들은 요식을 가지고 요식부터 시작하거든요. 예제는 교재나 요식부터 시작해서 알파가 얼마고 A가 얼마일 때 터널 프로버블 얼마가 될 거냐, 얘를 두께를 좀 더 늘려보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게 예제 문제입니다. 그 예제 문제에서는 이걸 가지고 스캔 노벨 물리학 1986년이네요. 1986년 노벨상입니다. 이제 뭐 이렇게 터널 두께 얼마가 되고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해서 이제 그리고 이제 보면 요거를 실제 큰 클래시컬하게 100kg짜리 가지고 이런 걸 했을 때는 투과계수가 얼마가 될 것이냐. 양자역학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투과계수가 측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클래시컬한 경우는 우리가 관찰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투과계수가 되게 낮아서 하는 얘기를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고요. 제가 또 중간에 문제 푸는 거를 따로 올려놓든가 아니면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질문을 하면 제가 조금 더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터널링 프로버빌리티, 그 다음에 포텐셜 에너지 배리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건데,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인데 노벨상까지 나오는 데까지 간단한 이걸 들어서 이제 했다고 뭐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위스 쭈리 있는 IBM 연구소에서 얘를 만들어서 누구나 아는 양자역학으로 이건 다 쉬운, 많이 한 사람들은 쉽다 하는데 이제 이걸 가지고 회로를 만들어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 회로 만들어 봤거든요. 이걸 만들어서 이제 이거를 증폭기를 만들 때 아날로그 OPM프로 증폭회로 만들고, 여러분 전기회로에서 OPM프 배웠나요, 지금? 배우고 있습니까, OPM프? 전기회로 OPM프 딱 그겁니다. OPM프 쓰고 그 다음에 로그 증폭기, 왜냐하면 로그를 취해야 되니까 전류를. 그 다음에 이제 피드백 루프 뭐 이런 걸 해가지고 회로를 만들어서 이미지가 딱 됐거든요. 그래서 생각해봐요. 이제 STM이라고 이미지에서 실리콘 돼 있는데, 이런 보면 이미지 보면 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 겁니다. 놀랍죠, 그죠? 이걸 최초로 딱 보여주니까 원자를 직접 볼 수 있게 됐구나. 직접 전자빔으로 보던 거를 장님이 전류를 측정하는 방법대로 해서 풀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이해가 됐습니까, 여러분? 약간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조금 쉬는 김에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뭐 하자 그럴까요? 같아요. 기지개 한번 킵시다, 그래요. 기지 한번 켜고. 그리고 이제 그룹 활동을 이제 그래도 여러분 계획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해야 되는데 지난번 제가 그룹 활동 했던 거를 제가 다 가져왔거든요. 그래 조를 드디어 여러분 다 정했습니다. 몇 조라는 거를 여러분 다 정의되어 있거든요. 정의되어 있으니까 각 조별로 뭐 1조 이름 다 적혀 있습니다. 2조 총 19조까지 있거든요. 19조까지 있으니까 여기 나와서 이걸 받아가서 지금까지 자기 했던 것들, 교회에서 했던 것들 보고 오늘 15분 동안 해야 될 게 뭐죠, 여러분? 제안서. 네, 제안서 하는 거, 생각하는 거 해야 되죠, 그죠? 예, 그거를 지금 15분 동안 해보기 시작합니다. 예, 시작합시다. 예.